자, 56번 공유입니다. 공유가 나오면 항상 지분의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하십니다. 갑을 병 못해서 각 3분의 1이에요. 3분의 지분이면 과반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대지다. 그러면 이 나대진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에 이르기 때문에 변경에 해당되는 처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다? 공유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걸 머리에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시를 중단시킬 수 없다? 아니다. 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제3자가 점유라고 했죠. 제3자의 취득수요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점유가 불법이면 공유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공유자가 점유한 경우와 구분하셔야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공유자 1위는 보존행위로서 정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뭐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예요.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결국은 점유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점유를 파괴시키는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는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의 점유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중단 사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단의 효과는 그 청구를 한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의 한 명은 단독으로 보존행위에 기초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청구했고 그러한 경우에 취득수요 중단의 효과는 자신한테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취득수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을병이 취득수요 중단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을병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3자는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이 3분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3분의 2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에 이제 주목을 해서 지분에 관한 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논리들을 이해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만,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 아니잖아요. 공유물 그 자체의 보존행위 아니라 공유물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아니면 권한 없이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공유물 자체와 무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의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권까지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행위의 이유로.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제3자가 공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공유자 중 1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지분 법원까지 포함해서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건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과 손해배상 청구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약을 하십시오.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2번 갑과 을이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건물 신축. 여기는 나대지 표현 안 썼어요. 혼동을 주려고. 나대지인 토지에 건물 신축한 것은 관리 방법이다? 아니다. 처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관리 방법은 부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관리 방법은 부적합하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관리행위가 아니겠죠. 관리 방법으로 신축하기로서는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는 관리가 아니라 변경, 공유자의 전원을 동의하는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이 공유지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소수 지분권자 제3자예요. 이 정은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공유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유자의 그 지분 임대는 관리행위예요. 뭐라고요?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한다? 과반수를 결정해요. 과반수에 기초해서 임대가 된 경우와 과반수가 아닌 경우에 임대된 경우에 취급이 달라요.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 지분, 제3자의 임대된 관리행위인데 과반수에 기초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갑이 단독으로 했으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한 겁니다. 만약에 갑을이 같이 했다면 과반수 지분에 결정된 거고요. 임대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3자의 임차인 제3자의 점유는 공유부의 관리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정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차임 상당의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제3자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소수 지분에 결정된 경우, 과반수가 아닌 경우. 그럼 반대로 과반수인 경우, 그때를 봐야겠죠. 오히려 과반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공유자 중 1인의 의사가 개입한 3자의 점유, 공유물의 관리입니다. 이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이 돼요. 이 4분의 지분과 달리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예컨대 갑을에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되죠. 아니면 만약에 갑의 지분이 4분의 3이고 을이 4분의 1이에요. 갑에 의한 경우, 그러면 과반수에 의한 경우는 제3자 점유는 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반수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관리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제3자는 소수 지분권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경우는 소수잖아요. 즉 임대가 과반수가 아닌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수 소수 지분권자는 정에게 제3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요것보다는 이 과반수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자신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거예요. 좀 전까지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제3자를 상대하는 거라면 이거는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단독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자신을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누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득은 반환할 이득은 뭐다? 임료 상당의 차임일 거예요. 금원일 거예요. 차임. 근데 더 나아가 뭘 물어보냐면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이에요.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 자체에 대해서도 비유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아닐까 쟁점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비유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반환해야 할 것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거여야 돼요. 종국적이다. 그런데 이 전세금과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일정한 조건에 반환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국적인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대를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허락한 거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을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지분권자는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를 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다.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뭐요? 214조의 방해 배제는 가능하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57번 취득 시효입니다. 1번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 대상이 된다. 행정 재산은 아니다. 그리고 취득 시효 완성간 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지만 그 이외에 행정 재산을 받게 하게 되면 안 된다. 그것까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번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 포인트가 어디죠? 중복 등기의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정됩니다. 이 등기부 취득 시효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무효 사유가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예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1부동산 1등기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중복 등기가 어떠한 이유로도 중복 등기가 시장에 발조차 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중복 등기가 양상되게 되면 등기 전체 근간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등기부 취득 시효 관련해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자, 이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한번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한번 봤어요. A 소유 부동산을 갑이 이전. 이거죠, 아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전보배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다만 아까 갑을 병인데 지금은 A, 갑, 병이에요. 을이에요. 위조예요. A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이조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모르는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까 설명했죠. 소유자 A는 214조에 기초하여 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갑,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소유자 A는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을의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 이후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걸 배웠죠. 갑과 을의 A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 불능 또는 집행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A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에 이행 불능을 한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상실한 순간 뭐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 갑, 그랬죠? A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금에 이해 불능을 원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해서 소유권의 상실을 했어요. 원래는 법률상 소유자였잖아요. 이건 위조였기 때문에 A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고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즉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넘겼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넘긴 것 때문에 을 또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등기부상은 을이 현재 등기부상에는 외형상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법률상 소유자는 A예요. A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 말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매매가 아닌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해서 그 결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배경은 누구였죠? 갑의 위조 행위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불법한 행위잖아요.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A가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당이득 반환. 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대금 상당의 뭐예요?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위조잖아요. 그럼 처분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요 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소유권은 상실에 기초한 그것도 있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먼저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이득과 손해가 있고요. 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갑이 을과 매매계 책에서 이득을 한 걸로 인해서 A가 소유권 상실에 손해를 발생하냐 그게 쟁점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여전히 A가 소유자잖아요. 매매 계약 체결 자체의 또 효력이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이 또 A에게 미치지도 않아요. 그 결과이기 때문에 A는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매 대금의 매매 계약 체결된 이득과 이 사람 사이의 손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겁니다. 손해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법률상 소유자가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잖아요. 결국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 소유권 상실이 됐어요. 매매 계약으로 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는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 상실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때 가서야 소유권 상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손해와 이 사람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갑의 행위와 상관없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법정 요건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득과 상관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를 했을 때 무권리자 처분행위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무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 자체에 법률상 원인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좀 비교를 해서 기다리십시오. 2022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자, 요거까지 등기부 취득시 완성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개념이고 또 하나 이행불능에 정보배상청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중점이 됐어요. 하지만 2020년 그 뒤로는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나왔어요. 그럼 수험생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다시 한번 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이란 소유권 이전 청구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히려 비교할게요. 매매. 유효한 명신탁 약정 해지 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채무자의 뒤에 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또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 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 표현도 잘 아셔야겠죠? 요겁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점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이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해야만이 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다? 이 당시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의 권능에 기해서 처분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매매계약, 제1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제2 매매계약의 체결을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채권만 한 겁니다. 따라서 채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점유취득 시 완성된 법률상 소유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적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리를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런 다음에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뭐냐면 결국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그 매수인은 저당권을 부담을 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유취득 시 완성자도 이 부담을 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채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매매계약은 달라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걸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딱 같은 측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저당권 인수에 대해서 어떠한 약정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아까 구상금이지만 타인의 채무를 전제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가 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정도 할 수 있겠죠. 원소유자, 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채권자 권리다, 채권이다. 그리고 이중매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2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1 매수인의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떠오르십시오. 원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의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부당이익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요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암기에 가깝도록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내용의 쟁점은 뭐냐면 소유자가 언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겨가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처분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처럼. 그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에요. 취득시효가 완성 이 시점이에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뭐란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이 3자에게 취득시효 대항할 수 있냐? 이 사람 취득한 뭐였죠? 채권이잖아요. 이 사람 물권이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취득했어요? 물권이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취득한 걸 채권자이기 때문에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이후에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처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마치 이중매매 계약에 있어서 제1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3자의 이전 등기 원인이 이 소유권을 넘어가는 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이때뿐만 아니라 점을 취득 시 완성 전에 있던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도 같고, 설사 제3자가 취득 시 완성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매매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배임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이중매매 법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취득 시 완성 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서 명의신탁자, 자, 취득 시 완성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명의수탁자였어요. 근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신탁자에게 넘긴 것은 마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는 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대항할 수 없다. 매매로 넘겨준 뿐만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라서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도 역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완성자는 그 신탁자 상대로 점유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는 채무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이 그 양도로서 대항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58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